미국 무기 필요 없습니다. 나토 소국이 미국을 거절했습니다. 러시아와 딱 붙은 에스토니아가 5,200억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온 겁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이마스를 거절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독일까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노르웨이가 1조 5천억으로 같은 선택을 했고 폴란드는 세 번째 주문서를 넣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이 밝힌 충격적인 선택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국방부 3층 보안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안드레스 카스크,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입니다. 포병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해서 30년을 이 나라의 국방에 바쳤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참모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나토 합동정보본부에서 넘어온 위성사진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스코프 기갑사단의 재배치 정황이었어요. 우리 국경에서 불과 1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보다 짧은 곳에 러시아 전차부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국방정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프스코프 기갑사단이 평시 배치해서 전방 집결지로 이동 중입니다. 전차 대대 3개, 기계화 보병 2개 대대 규모입니다. 저는 위성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지만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르바 방면인가? 그렇습니다. 나르바 국경에서 직선거리 약 160km입니다. 나르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사시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 동쪽 끝, 러시아 국경에 딱 붙어 있는 도시. 나르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이 러시아입니다. 맑은 날이면 어머니 집 창문에서 러시아 이반고로드 성이 보여요. 그게 제가 나고 자란 풍경입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회의가 끝나자마자 복도로 나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안드레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괜찮지. 근데 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160km 밖에 러시아 전차부대가 모이고 있다는 걸. 저는 국방부 차관이면서 동시에 국경 도시에 어머니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날카롭게 부딪힌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탈린의 올드타운 첨탑이 보였죠. 저 너머 어딘가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고작 13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전광역시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핵무장한 초강대국 바로 옆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기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한 달이라도 빨리. 우리에게는 적의 후방사령부와 보급로를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이름만 있었죠. 미국의 하이마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러시아군 지휘소와 탄약고를 정밀 타격해서 전세를 뒤집었다는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미국 무기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이마스 도입 절차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저는 나토 방위계획위원회 에스토니아 대표 자격으로 미국 국방부에 공식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로키드 마틴 측에도 별도로 접촉했어요. 사양서를 요청하고 가격 협상 일정을 잡고 납기 일정을 물었습니다. 답변이 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도착한 날,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납기 예상 기간. 최소 5년. 5년이요. 로키드 마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밀려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졌는데 생산 능력이 따라가질 못한다고요. 지금 줄을 서면 빨라야 5년, 길면 7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방정보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5년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 분석으로는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시점이 2년에서 3년 내입니다. 5년은 너무 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분석을 읽었으니까요. 수발키 회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폭 65km짜리 좁은 땅. 이 통로 하나가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국가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루트입니다. 러시아가 이 65km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나토 본진과 완전히 고립됩니다.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140km 밖에 러시아가 있는 나라한테 5년은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럽을 향해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방어해라.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며 덴마크를 압박했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같은 나토인데 맹주라는 나라가 동맹국의 영토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믿었는데 적국의 유리한 협상을 강요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신호였어요. 그리고 열흘 뒤 제 사무실에 예고 없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주 에스토니아 미국 대사였습니다. 차관님, 하이마스건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커피를 내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대사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에스토니아가 다른 무기 체계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납기가 5년입니다. 저희 안보 상황에서 5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간이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토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같은 체계를 쓰는 것이 연합작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속뜻을 모를 리가 없었죠. 미국 무기를 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구 134만의 소국이 초강대국의 눈밖에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대사가 돌아간 뒤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5년 뒤에 준다면서 다른 데서 사지도 말라는 겁니까? 분노와 서글픔이 동시에 치밀었어요. 그 주에 의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하이마스 납기 문제와 대한 검토 필요성을 보고하자 위원장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관, 미국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나토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나라야. 미국이 등을 돌리면 그날이 끝이야. 다른 위원도 가세했습니다. 5년이 길다는 건 알겠소. 하지만 미국 말고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럽에 대안이 있습니다. 독일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어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독일이라는 이름을 믿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 같은 나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거기서 만든 무기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는데 채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리더작센주에 있는 무기 시험장.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기술평가팀 7명을 데리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유로펄스. 독일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도입을 결정했고 유럽 표준 다연장 로켓이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같은 나토, 같은 유럽이니까 우리도 이걸 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독일 특유의 정밀한 느낌이 있었고 차량 자체의 완성도도 높아 보였습니다. 독일 측 기술 책임자가 유로펄스의 사양을 브리핑했습니다. 사거리, 발사 속도, 탄약 호환성, 종이 위의 숫자들은 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병 출신입니다. 종이 위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30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어요. 핵심은 실전이었습니다. 유도 시스템 상세 사양을 보여주십시오. 제 옆에 앉은 기술평가팀장 마이트 소령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트는 에스토니아군에서 전자전을 15년간 담당한 전문가예요. GPS 재밍에 관해서라면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독일 측이 기술 문서를 펼쳤습니다. 마이트가 그걸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거 상호병 GPS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유도 장치에 탑재된 GPS가 군용이 아니라 상업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술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마이트의 말이 맞았어요. 군용 GPS 모듈이 아니라 민간용 상업 GPS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GPS 재밍 장비를 전선 곳곳에 깔아놓았습니다. 전파를 쏴서 GPS 신호를 교란하는 장비예요. 이 재밍에 걸리면 GPS 유도 무기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엑스칼리버 GPS 유도 포탄. 발당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첨단 포탄입니다. 전쟁 초기에 명중률이 70%를 넘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GPS 재밍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자 이 명중률이 한 자릿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100발을 쏘면 90발 이상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발당 1억 2천만 원짜리가요. 상업용 GPS는 군용보다 재밍에 훨씬 취약합니다. 유로펄스에 이 GPS가 들어가 있다는 건 러시아와 붙는 순간 유도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독일 측 기술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GPS 모듈은 재밍 환경에서 어느 수준까지 작동합니까? 독일 측 담당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항재밍 기능은 현재 개선 작업 중입니다. 개선 작업 중. 그 말은 지금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마이트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사실 유로펄스의 유도 시스템 핵심은 독일 기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제예요. 이스라엘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가져다가 독일 차량에 올린 겁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지구 문제로 유럽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입니다. 덴마크가 유로펄스를 먼저 받아봤는데 GPS 문제가 확인됐고, 네덜란드 의회에서도 이스라엘산 무기 구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독일의 깔끔한 도로가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하이마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동맹이 아닙니다. 독일 유로펄스. GPS가 상업용이라 러시아 재밍에 뚫릴 수 있고 이스라엘 기술 의존이라 정치적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두 선택지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을 때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안드레스, 오늘 뉴스에서 러시아가 또 뭘 했다고 하더라. 걱정돼서 전화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순간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안 되고 독일도 안 된다. 134만 명의 국민을 지킬 무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러시아 국경에서 140km 떨어진 곳에 사시는 어머니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전 세계 다연장 로켓 시스템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피나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 중국의 것은 당연히 안 되고, 그때 한 줄의 텍스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천무.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한국이 다연장 로켓을 만든다고? 제가 아는 한국은 삼성과 현대의 나라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건 알았지만 무기라니요. 나토 국가도 아닌 아시아의 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국가 생존에 걸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K9 자주포. 한국산 자주포 36문을 우리 포병부대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 K9에 대해 포병들이 뭐라고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정비가 쉽다. 부품 공급이 빠르다. 한국기술지원팀이 전화하면 그날 바로 움직인다. 노트북 화면에 천무 사양을 다시 봤습니다. 사거리 80km에서 290km까지 세 종류 유도탄. 탑재량 12발. 그리고 납기. 9개월. 5년이 아니라 9개월이라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미국과 독일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다. 나토 국가가.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의회가 동의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기가 정말로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 출근하자마자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행 일정을 잡아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최대한 빨리. 그렇게 저희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라는 예상 밖의 나라를 향한 여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에스토니아의 국방 역사를 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유럽 전체의 안보 지도가 다시 그려지게 될 줄은. 한국행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 포병부대. 타파 기지에 배치된 제1포병대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한국산 K9 자주포 36문이 있거든요. 에스토니아가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장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K9을 처음 도입할 때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당시 저는 아직 포병여단장이었는데 참모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왜 독일 PC-2000을 안 사고 한국 것을 사는 겁니까? 한국이 대포를 만든다고?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쓰는 건 독일제, 프랑스제, 미국제였으니까요. 한국 자주포라니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타파 기지에 도착해서 제1포병대대장 라울 대령을 만났습니다. 라울은 제가 포병학교 시절부터 알던 후배예요. 거친 손에 투박한 말투, 전형적인 포병 장교였죠. 차관님이 직접 오시다니.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K9 이야기를 좀 들으러 왔어. 솔직하게 말해줘. 포병 입장에서 K9이 어때? 라울이 피식 웃더니 저를 경납고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자 회색빛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55구경 155mm 포신이 겨울 햇살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라울이 K9 옆에 서서 차체를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강철 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어요. 정비 편의성이 기가 막힙니다. 독일 PC-2000은 엔진 한번 열려면 특수 공구 세트가 필요하고 정비 매뉴얼이 독일어로만 되어 있어서 기술하사관들이 머리를 쥐어뜯거든요. K9은 엔진룸 구조가 직관적이에요. 우리 정비병들이 한 달 만에 기본 정비를 독자적으로 해냈습니다. 부품 수급은? 그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지난 겨울에 차체 하부 롤러 하나가 깨졌어요. 영하 18도에서 훈련하다가 얼음 덩어리를 밟은 거죠. 한국 기술지원팀에 연락했더니 72시간 만에 부품이 탈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2시간? 예. 독일제 같으면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잡아야 합니다. 미국제는 더하고요. 한국은 전화하면 그날 바로 움직입니다. 한 번은 한화기술지원팀 엔지니어가 직접 날아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기지로 와서 밤새 정비를 도와줬어요. 새벽 3시에 정비복 입고 우리 정비병들이랑 나란히 엎드려서 차체 밑을 기어 다니더라고요. 라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한국 자주포라고 해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대원 중에 K9 욕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 합니다. 경납고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K9으로 신뢰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이미 우리 포병들이 몸으로 증명한 셈이었죠. 하지만 자주포와 다연장로켓은 차원이 다른 무기입니다. K9이 좋다고 해서 천무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직접 봐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일주일 뒤, 저는 기술평가팀 7명을 데리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탈린에서 인천까지 직항이 없어서 헬싱키를 경유했어요. 총 비행 시간만 14시간. 기내에서 천무 관련 기술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양서, 시험 데이터, 운용 국가 현황. 종이 위의 숫자들은 꽤 인상적이었지만 30년 군 생활이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무기는 직접 봐야 안다.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어요. 탈린 공항도 깔끔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반짝이는 유리 천장,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안내 로봇까지. 마이트 소령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차관님, 이 나라가 전쟁 뒤에 폐허에서 시작했다면서요? 70년 전에 그랬지. 70년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2시간 반.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도시와 산이 번갈아 나타나고
터널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에스토니아는 국토 전체가 평지거든요. 산이라곤 해발 300m가 최고입니다.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이 눈에 낯설었죠. 창원역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 의전팀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검은색 미니밴을 타고 20분쯤 달리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그냥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경납고 수십 통이 줄지어 있고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게차가 부품을 실어 나르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완성된 천무 발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화 측 브리핑 담당자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차관님, 천무 무기 체계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천무의 3D 모델이 떴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손이 멈췄어요. 천무 3.0 수출형 업그레이드 버전. 기존 유압식 포탑 구동을 전기 모터식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각 질문했어요. 왜 전기 모터로 바꿨습니까? 유압식은 극한 추위에서 오일 점도가 변해서 작동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시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의 겨울 기온을 알고 있다고? 우리한테 팔기 위해 미리 조사한 겁니까? 맞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모터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작동 테스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눈 덮인 시험장 영상이 떴습니다. 기온 표시가 영하 28도, 천무 발사대가 정확하게 회전하고 포신이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유압식이었으면 그 기온에서 꿈쩍도 못했을 겁니다. 마이트 소령이 옆에서 메모를 미친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어요. 유도 시스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GPS 항제밍 기능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 질문. 독일에서 유로펄스의 상업용 GPS를 발견한 뒤로 우리 팀 전체가 가장 예민해진 부분이었습니다. 마이트는 특히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한화 측 유도 시스템 엔지니어가 나섰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천무의 유도탄에는 두 가지 핵심 변경이 있습니다. 첫째, 관성항 법장치를 국산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허니웰사의 HG1700을 사용했는데 이걸 한화가 독자 개발한 HIM1500으로 완전 대체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화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이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정치적 독립성이었어요.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사도 미국이 중간에서 끼어들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GPS 항제밍 장치는 영국 BAE 시스템즈 IGS를 탑재했습니다. GPS 제밍 신호를 필터링해서 정확한 위성 신호만 걸러내는 장비입니다. 마이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제밍 환경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까? 러시아 크라수아사 수준의 제밍에서 어떤 성능을 보입니까? 한화 측 엔지니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을 꺼내서 기밀 등급 표시가 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마이트가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작게 엄지를 세웠어요. 15년간 전자전을 담당한 전문가가 엄지를 세운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화 측 사업 총괄이 대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9개월입니다. 9개월. 미국 하이마스가 5년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유로펄스는 납기조차 확정을 못 해줬고요. 그런데 한국은 9개월이라고 합니다. 9개월이 확실합니까? 지연 가능성은? 생산 라인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회의실을 나와서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수출분, 국내 납품분, 그리고 추가 수출 예비분까지 라인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용접 로봇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완성된 발사대가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밑으로 올라왔어요.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진동이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생산 라인이 밀려서 5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공장은 생산 라인이 3개나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같은 방산업체인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공장을 돌아보는데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산 라인 옆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숫자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어요. 오늘의 생산 목표, 현재 달성량, 불량률, 모든 게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무기 공장이라기보다 삼성 반도체 공장 같습니다. 이 수준의 생산관리 체계는 유럽 방산업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무기 시험장에서 본 유로펄스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은 장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첨단 제조업의 효율성이 무기 생산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한화 측 사업 총괄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겨울 환경, 지형 조건, 운용 시나리오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에스토니아 조건에 최적화하는 겁니다. 맞춤형 세팅이요? 예. 로키드 마틴이나 라인메탈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미국은 물건을 팔고 끝입니다. 사양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추라는 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 환경에 맞춰 무기를 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이트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건 진짜입니다. GPS 항제밍도 합격이고 관성항법 국산화도 확인했고 생산 능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일렀거든요. 종이 위의 사양과 공장 견학은 한 가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실전 성능. 이 무기가 실제로 쏠 때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 날은 실사격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장은 한국 중부의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동해서 도착하니 시험장 입구에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치고 나서야 관측 벙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측 벙커는 시험장에서 약 3km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방탄유리 관측창이 나 있었어요. 창 너머로 넓은 평지가 보였고 그 한가운데 천무 발사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8바퀴 장갑 차량 위에 발사대가 올라가 있는 모습.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커다란 트럭 같았는데 실물은 달랐습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위압적이었어요. 발사관 12개가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솟아 있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발사관이 6개입니다. 천무는 12개, 정확히 2배예요. 한화 측 시험관이 무전으로 발사 준비를 알렸습니다. 발사 3분 전,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포병 생활 동안 수없이 사격을 봐왔지만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실사격은 기존 포와 차원이 다릅니다. 발사 1분 전, 관측 벙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팀 7명 전원이 관측창에 바짝 붙었어요. 마이트는 쌍안경을 들고 다른 팀원들은 카메라와 측정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발사,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소리가 왔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아니라 배를 때리는 충격파가 먼저 왔어요. 쿵!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3km나 떨어져 있는데 충격파가 관측 벙커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 다음 불이 보였습니다. 12개의 발사관에서 동시에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주황색과 흰색이 섞인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발사 차량을 감쌌고 12발의 로켓이 하나씩 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 아닙니다. 연속으로 12발이 나갔어요. 쿵쿵쿵쿵. 발사 간격이 1초도 안 됐습니다. 로켓들이 연이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흰 연기 줄기를 그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흰색 선을 긋는 것 같았어요. 관측 벙커가 진동했습니다. 방탄유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 진동이 발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끝에 화약 냄새가 살짝 스쳤어요. 3km 밖인데도. 그리고 약 1분 뒤, 저 멀리 표적 지역에서 연속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12개 솟아올랐어요. 정확히 12개. 한 발도 빗나가지 않은 겁니다. 관측 벙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이트가 쌍안경을 내리더니 숫자를 적었습니다. 12발 전탄 명중. CGP 기준 충족. 사거리 80km 시험 완료. 제 옆에 있던 기술평가팀의 올레프 중령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이마스가 6발인데 이건 12발입니다. 화력이 2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차이가 피부로 와닿았어요. 6발과 12발은 단순히 숫자가 2배인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 한 번의 사격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2배라는 뜻이에요. 에스토니아처럼 발사대를 많이 보유할 수 없는 작은 나라한테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재장전 시범 시작합니다. 탄약 운반차가 발사 차량 옆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천무 발사대 위에 내장된 크레인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크레인이 탄약 운반차에서 로켓 포드를 집어 올려 발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끼워 넣은 게 아닙니다. 기계가 알아서 한 겁니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쟀습니다. 160초, 2분 40초 만에 12발을 다시 채운 겁니다. 12발을 쏘고 3분 안에 다시 12발을 채우고 또 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프랑스가 검토 중인 인도의 피나카 다연장 로켓은 사람이 직접 로켓을 한 발씩 끼워 넣어야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올레프 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발 발사, 160초 재장전, 다시 12발 발사. 5분 안에 24발의 유도 로켓을 쏠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같은 시간에 쏠 수 있는 건 최대 12발이에요. 화력 투사량이 2배입니다. 거기에 가격. 한화 측이 제시한 단가는 하이마스보다 35% 이상 저렴했습니다. 화력은 2배인데 가격은 3분의 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60km급과 290km급 유도탄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세 종류의 유도탄을 하나의 발사대에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걸 시연한 거예요. 이게 왜 에스토니아한테 결정적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80km 유도탄. 국경 최전선에 접근하는 적의 병력과 장갑차를 때립니다. 160km 유도탄. 러시아군 교범에 따르면 야전 사령부와 탄약고는 전선에서 약 150km 후방에 배치됩니다. 이걸 노릴 수 있어요.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가 약 140km. 이 사거리면 러시아 제2의 도시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290km 유도탄. 더 깊은 중심의 보급로와 핵심 거점을 타격합니다. 천무 한 대. 이 한 대가 전선의 적 병력, 후방의 사령부, 중심의 보급로를 동시에 커버합니다. 인구 134만의 작은 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발사대 수는 한정적이니까 한 대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시험이 모두 끝나고 관측 벙커를 나왔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국의 산능선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차관님. 이거 사야 합니다. 전자전 전문가가 15년 경력을 걸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과 그 결론을 관철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탈린에 돌아가면 의회가 기다리고 있고, 미국 대사가 기다리고 있고, 독일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탈린에서 설득력으로 바꾸는 건 전혀 다른 싸움이었어요. 탈린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동유럽 담당 부차관보로부터 직접 전화였어요.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이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토 상호운용성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부차관보님, 저희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하이마스의 납기 문제는 현재 개선 작업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측에서 조만간 업데이트된 일정을 보내드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갔다 온 걸 바로 알았군요. 정보가 빠릅니다. 그리고 납기 개선 작업 중이라는 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여전히 5년은 5년이었습니다. 그 주에 더 강한 압박이 왔습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에게 직접 서한이 왔습니다. 내용은 우회적이었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유럽이 단결하려면 유럽 무기를 써야 한다. 아시아 무기를 사는 건 유럽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다. 유럽 방위 산업 기반.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유럽 무기라는 게 GPS가 상업용이고 이스라엘 기술 의존인 유로펄스지 않습니까? 러시아 재밍에 뚫릴 수 있는 무기로 유럽이 단결하면 뭘 합니까?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드레스, 미국이랑 독일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의회에서도 문의가 쏟아지고. 자네 판단은 어떤가? 장관님, 저는 한국에서 직접 봤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이고 가격은 35% 이상 저렴하고 납기는 9개월입니다. GPS 항제밍도 확인했고 미국 부품 의존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화나게 하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장관님, 미국은 이미 우리에게 5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은 유럽이 알아서 방어하라고 했어요. 미국을 화나게 할까봐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러시아가 기다려줄까요? 장관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주 금요일, 의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가 고비였어요. 의원 15명 앞에서 천무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차관, 한국이라니. 나토 국가도 아닌 아시아 나라에서 무기를 사겠다는 건가? 야당 소속 위원이 가세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등을 돌리면 우리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또 다른 위원이 말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한 번에 한국 무기에 쓰겠다고? 5,200억이면 우리 연간 국방 예산 1조 7천억의 30%가 넘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15명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우호적인 얼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비교표를 띄웠어요. 위원님들, 먼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납기 비교. 하이마스. 납기 최소 5년. 우리 정보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발트 압박 가능 시점은 2년에서 3년 내입니다. 5년은 너무 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성능 비교. 천무. 탑재량 12발, 하이마스의 2배. 재장전 160초. 사거리 80에서 290km까지 세 종류 유도탄 동시 운용 가능. 세 번째 슬라이드. 가격 비교.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단가가 35% 이상 저렴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GPS 재밍.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GPS 재밍으로 미국제 GPS 유도, 무기의 명중률이 급락했습니다. 독일 유로펄스는 상업용 GPS를 탑재하고 있어 이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천무는 영국 BA의 항제밍 장치를 탑재하고 관성항법을 국산화해서 GPS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발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었어요. 여당 소속 원로 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치는 알겠소.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 리스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5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폴란드입니다. 스크린에 폴란드의 천무 도입 이력이 떴습니다. 나토 최대 육군국인 폴란드가 천무를 3차례에 걸쳐 주문했습니다. 누적 계약 규모가 6조 원을 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폴란드는 한화와 합작 법인을 세워서 현지에서 천무 유도탄을 직접 생산합니다. 폴란드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4%를 국방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반복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폴란드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적대적인 표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경한 위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방위 부위원장 카롤리나였어요. 차관, 숫자와 논리는 훌륭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134만 국민의 생존을 당신의 판단에 걸 수 있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위원님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 할아버지 요한네스 카스크는 나르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였어요. 소련이 에스토니아를 점령했을 때 할아버지는 저항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숲의 형제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죠.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할아버지를 체포해서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강제 이주였어요.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건 이름 한 줄짜리 사망통지서 한 장이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 어머니는 지금 나르바에 사십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가 그 힘이 없어서 시베리아로 끌려갔다고. 카롤리나 부위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결정에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GPS를 단 무기를 사면 안 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독립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한국의 천무입니다. 5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롤리나 부위원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차관,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오. 반대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이면 충분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주머니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노르웨이, 미국 하이마스와 독일 유로펄스 제치고 한국 천무 선정. 계약 규모 1조 5천억 원. 노르웨이. 나토의 또 다른 회원국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노르웨이도 같은 답을 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이트에게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의회에 보여줄 카드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랬습니다. 에스토니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나토 국가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독립적인 무기를 찾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총리의 결재. 5,200억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결국 총리의 몫이었으니까요. 총리실에 들어간 건 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탈린의 가을비는 차갑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총리실 건물에 들어서자 남방 공기가 훅 밀려왔어요. 국방장관이 이미 와 있었고 총리 안보보좌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들어갔어요. 총리는 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탈린 올드타운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죠. 총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스, 보고서는 다 읽었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세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펼쳤어요. 총 87페이지. 하이마스, 유로펄스, 천무 3가지 무기 체계의 비교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87페이지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3줄이면 충분했거든요. 총리님, 미국 하이마스는 5년을 기다려야 하고 독일 유로펄스는 GPS에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한국 천무는 9개월이면 납품되고 화력은 하이마스의 2배이며 가격은 35% 이상 저렴합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이미 비공식 채널로 우려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천무를 3차례 구매하고도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이번 달에 1조 5천억 규모로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무기를 써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유럽 무기가 GPS 결함이 있고 이스라엘 기술 의존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안보보좌관을 봤습니다. 당신 의견은? 안보보좌관이 답했어요. 총리님, 외교적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리스크가 더 큽니다. 러시아가 2년에서 3년 내에 발트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5년을 기다리는 건 도박입니다. 국방장관도 말했습니다. 총리님, 차관이 직접 한국에 가서 실사격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술평가팀 전원이 천무를 추천하고 있어요. 총리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20초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20초가 20분처럼 느껴졌어요. 총리가 돌아섰습니다. 안드레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총리님. 이 무기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 한 질문으로 귀결됐습니다. 87페이지의 보고서, 수천 킬로미터의 출장, 의회와의 싸움, 미국과 독일의 압박, 전부 이 한 질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총리님, 이 무기는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천무가 발사되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건 상당한 부담이에요. 건드리면 자국 핵심 도시가 위험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멈추고 이어 말했습니다. 전쟁의 억지력. 5,200억 원으로 사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억지력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진행하세요. 두 단어. 그 두 단어에 에스토니아 국방 역사의 전환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 서명은 2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5,200억 원. 천무 발사대 육문, 80km급, 160km급, 290km급 유도탄. 3종을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연간 국방 예산의 30%가 넘는 금액. 인구 134만의 작은 나라가 국가 생존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뒤 한화 측 대표단과 악수를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 총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차관님, 9개월 뒤에 탈린에서 뵙겠습니다. 9개월. 미국이 5년이라고 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9개월이면 내년 가을입니다. 내년 가을이면 에스토니아 포병 부대에 천무가 배치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탈린의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올드타운의 첨탑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서명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서명 직후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건 폴란드 국방부였어요. 에스토니아의 천무 계약 소식이 퍼지자마자 폴란드가 세 번째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조 원이 넘는 규모. 그뿐 아니었어요. 한화와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가 합작 법인을 세워서 폴란드 현지에서 천무 유도탄을 직접 생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작 법인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유럽 안에 생산 거점을 싣는 겁니다. 폴란드에서 만든 유도탄이 에스토니아에 공급될 수도 있고 다른 유럽 국가에도 납품될 수 있어요. 한국이 유럽 방산 공급망의 일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서명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노르웨이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천무 신문급, 유도 미사일 풀 패키지, 종합 군수 지원까지 포함된 대형 계약이었어요. 노르웨이도 미국 하이마스, 독일 유로펄스와 비교 평가를 한 끝에 천무를 골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능, 납기, 비용 모든 면에서 천무가 우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체 다연장 로켓 사업 예산으로 20억 달러를 잡았는데 천무 계약에는 9억 달러 남짓만 썼다는 겁니다. 예산의 절반도 안 쓰고 원하는 전력을 확보한 거예요. 남은 돈으로 추가 무장이나 다른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2달 사이에 세 나라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석에 앉은 나라들이 더 있었어요. 스페인과 스웨덴이 천무와 K9 자주포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까지 천무를 후보군에 올려놓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K9을 쓰고 폴란드가 천무를 쓰고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하니까 주변국 입장에서는 연합훈련과 탄약 호환을 고려하면 같은 무기를 고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때 EU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방비를 1270조 원 늘리겠다는 재무장 로드맵. 1270조 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변수가 겹치면서 유럽이 미국 의존 안보에서 독자 안보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일시적 특수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1270조 원짜리 시장의 문 앞에 한국이 첫 번째 줄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럽이 지금은 급하니까 한국 무기를 사고 있지만 자체 방산 역량을 키우면 한국산 수입을 줄일 수도 있어요.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영국의 BAE 같은 유럽 방산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면 지금 같은 기회의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현지 생산 거점을 만든 게 중요한 겁니다. 유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유럽이 자체 방산을 키우더라도 그 안에 한국 기업이 포함되니까요. 시간이 한국 편인 건 지금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계약 서명으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차를 세우고 나르바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안드레스, 오늘은 뭔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좋은 소식. 뭔데?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머니, 우리나라가 좋은 무기를 갖게 됐어요. 아주 좋은 무기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군사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러시아 국경 도시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라 무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본능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 좋은 거야? 예, 어머니.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요한네스. 소련에 끌려가서 시베리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작은 나라에 힘이 없어서 끌려간 사람. 그 손자가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좋은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탈린의 야경이 보였어요. 올드타운 첨탑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소련의 50년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나라, 인구 134만으로 핵무장 초강대국 옆에서 버티는 나라. 미국이 5년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유럽 무기를 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럽 무기의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동시에 압박했을 때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독립적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5,200억 원으로 산 것의 진짜 정체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전쟁의 억지력, 함부로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 그리고 작은 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증명. 한 달 뒤 노르웨이가 1조 5천억으로 같은 메시지를 샀고 폴란드는 세 번째 주문서를 넣었습니다. 유럽이 향후 5년간 쏟겠다고 선언한 1270조 원. 이 시장의 문이 열렸고 한국은 지금 그 문 앞 첫 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법은 강대국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가장 빠르게 하는 겁니다. 설령 그 선택이 강대국의 심기를 거스르더라도 134만 국민의 생존보다 중요한 외교는 없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선택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있었고 했습니다. 이상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 안드레스 카스크였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 이야기,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